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명으로 그는 학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청명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시간을 독서와 사색에 쏟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젊은 학자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청명은 큰 도시의 유명한 학문대가 백도인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백도인은 큰 도시 외곽의 오래된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청명은 큰 결단을 내리고 장장 일주일을 걸어 드디어 서원에 도착했습니다. 백도인은 청명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게 첫날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에는 이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 백도인이 나누어준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도인은 청명에게도 백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 백지 위에 그려보세요. 청명은 약간 난감했습니다. 마음을 그린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도인의 지시를 따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의 마음대로 선과 색을 백지에 그렸습니다. 어떤 이는 다양한 색으로 가득 찬 그림을, 또 다른 이는 간결한 도형들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청명은 여전히 백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도인은 청명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지 않고 있는가? 청명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지만 제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빈 석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백도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이미 템무라 라사를 알고 있구나. 사실 이 백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네. 우리는 늘 경험을 통해 이 백지 위에 무언가를 그리지만 깔끔한 서판은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하지. 아직 그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 말일세. 그 순간 청명의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백지 같은 마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큰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든 경험이 그려지기 전에 가능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 청명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학문을 익혔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로 돌아온 후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역시 자신의 백지를 멋지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청명은 그의 경험과 백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백도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나는 별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마을 가운데 워낙 평범한 곳에 위치해서 늘 변함없는 풍경과 똑같은 일상에 갇혀있다고 느끼곤 했죠. 어느 날 레미는 마을 회관에 전시된 그림들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쭉 늘어선 그림들 중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색칠을 시작해놓고 끝내지 않은 듯한 기묘한 작품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떤 의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그 그림 앞에서 레미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그림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죠. 그 순간 레미의 머릿속에 강렬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마을에는 이런 대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가 없을까? 모든 것이 판에 박힌 듯이 정해져 있는데 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지? 이 생각은 마치 번쩍 이는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여기서 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에 따르면 레미가 그 그림을 만난 순간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예술에 대한 그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나갔고, 이 사건은 새로운 예술적 시도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망을 불러일으켰죠. 레미는 이 경험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레미는 그날 이후 자신만의 예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의 변화를 낯설어했습니다. 하지만 레미는 자기 안의 강한 충동에 충실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매일같이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면서 반향을 일으킬 작품을 창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레미의 작품들은 점차 마을과 외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틀에서 벗어난 작품을 통해 마을 사람들 역시 기존의 틀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마을은 새로운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해갔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적 감각을 일깨워 주었으며, 결국 그 사건은 레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미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재정의하고 그로 인해 마을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그리고 커뮤니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완성되지 않은 기묘한 그림 한 점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 예술 명적 추론.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설명적 추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흥미롭고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밀실 사건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로운 그 자체였고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작은 찻집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찻집 주인인 노시 할머니는 매일같이 찻집을 열기 위해 문을 여는데 누군가가 이미 찻집에 와서 그녀가 아끼던 고급 홍차를 몽땅 마셔버린 것입니다. 컵에는 여전히 따뜻한 홍차의 흔적이 보였고 심지어 2개의 작은 쿠키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찻집의 문과 창문 어느 곳도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기 위해 모였고 다양한 가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모니, 설명적 추론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증거로부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도출하려고 애썼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가설은 유령이 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면 유령 하나쯤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찻집의 오래된 쿤단 탁자와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시계가 이런 가설에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유령이 자신을 드러내려 한 짓일 거야 라며 몇몇 노인들은 확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가설은 마을의 장난꾸러기, 청소년들이 벌인 장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찻집은 아이들이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항상 새로운 장난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너무 심했어. 홍차를 다 마실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라고 말하며 몇몇 부모들은 아이들을 엄하게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간단히 풀렸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한 마리 귀여운 앵무새가 있었는데 이름은 찰리였습니다. 찰리는 말을 흉내내는데 능숙했고 마을 사람들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어느 날 찰리가 갑자기 홍차 맛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앵무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찰리는 오래된 창문의 작은 틈새로 찻집에 들어가 뜨거운 홍차에 물을 섞어 식힌 후 지저귀며 마셨던 것입니다. 앵무새를 추적한 루시 할머니는 그 녀석이 자기 찻잔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찰리의 남다른 재주와 똑똑함에 감탄하며 그날의 홍차도난 사건을 마을의 유머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마을이 주민들에게 설명적 추론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로만 추측을 했던 그들 모두에게 찰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최고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의 추론과 판단 속에서 이 미스터리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가장 명백한 것을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엔 그 유명한 감정의 마법사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맥스 셸러의 감정의 위계 이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녔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고 아늑한 오두막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상의 혼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그녀의 복잡한 사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님,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게 단지 설렘인지 아님 진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로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라, 내 마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꾸나.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감각적 쾌락과 고통의 세계란다. 그는 다정하게 눈을 감으라고 권했습니다. 로라는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는 복숭아를 베어 먹는 그 순간의 달콤함을 떠올렸고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발가락을 찧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마법사는 감각적 쾌락과 고통은 즉각적이지만 오래 남지 않는단다. 단지 너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지. 그는 로라를 다음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활력의 감정이 흐르는 강가에서 로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춤추며 느꼈던 활력을 회상했고 그저 게으르게 빈둥거리던 날들의 권태로움도 떠올렸습니다. 이 감정은 삶의 에너지만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단다. 마법사는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여기에 머물면 빨리 사라지고 말겠지. 다음으로 두 사람은 영혼의 감정이 깃든 숲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마법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로라는 연인의 미소를 떠올리며 따뜻함을 느꼈고 동시에 그와 다툴 때의 씁쓸한 기억도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이 세계에서의 감정은 너와 그 사람의 관계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단다. 그러나 너 자신을 진정 사랑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선 아직 한 걸음 더 남았지.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대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명적 감정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로라는 자신이 가장 큰 경외심을 느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적 질서 앞에 서면 그녀는 늘 겸손해졌습니다. 마법사는 말했습니다. 영적 감정은 내가 진정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줄 거야. 내가 느끼는 이 경외감이 사랑으로부터 온다면 그것은 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어. 로라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쾌락이나 설렘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사는 그녀의 결단을 응원하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너 자신의 감정을 귀 기울일 수 있는 현명한 이가 되었구나.
로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감정의 위기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법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은 채 그녀는 무럭무럭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전해내려 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